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부터 집중진단 제주 진행을 맡게 된 김익태입니다. 제주의 유일한 정통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공론회장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 바로 20, 30대 청년이죠. 제주 청년들은 제주 사회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주제로 올해 첫 토론을 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검토하는 도내 정당과 정치 세력에게 청년 대표 한 분씩 추천받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출연을 거절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청년 네 분이 함께 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한 분씩 직접 자기소개를 하는 게 낫겠죠? 10초씩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끝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IT 교육 전문 회사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 IT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힘든 점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 개발하는 인력, 인재 풀 자체가 좀 좁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상품을 저희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육지, 즉 위쪽에 있는 타 지방으로 가서 판매를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영업을 하거나 혹은 개발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타 지역에서 제주도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해하는 경향들도 많고요. 예. 특히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숙소까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스타트업,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가도 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건도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제주시 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청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이제 1도 2동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 보면 상당히 앳돼 보이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 최연소 출마는 아니더라고요. 당선이 되면 아마 최연소 도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당선 최연소 도의원 가능할까요? 네, 최연소 도의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정님. 네, 반갑습니다. 신현정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제주 지역 인권단체에서 상근 활동가로 있었고요. 지금은 청년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제주와 전국에서 녹색 정치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녹색당 위원장이신데 시청자들이 혹시 헷갈려하실 것 같아가지고 녹색당하고 또 다른 정당인가요? 네, 녹색당은 이제 한국 정당에서는 최초로 당내당 개념으로 청년녹색당과 청소년녹색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더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녹색 정치의 주역들을 함께 만나고 또 녹색 정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중앙당 인사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김현지님. 네, 안녕하세요. 시민정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당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네. 저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는 올해 지선에도 도지사 후보를 내기도 했고요. 지역 정당, 준정당적인 시민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당법상으로는 지역 정당이 인정이 안 되죠. 그걸 지향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네 분 소개해드렸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를 이 20, 30대 청년으로 꼽다 보니까 이 정당들마다 청년 인재 영입 경쟁이 그야말로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년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이 네 분은 이제 영입 대상자이시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민주당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서 1번에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0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투표권자들 중에서 3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당파가 아닌 후보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공약들만 보고 뽑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지지층하고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표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대선 후보들이 이런 표심 자극을 위해서 2030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2030들을 위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 2030들의 정치 참여라든지 관심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2030 세대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들로 인해서 저희 나라가 좀 더 비전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청년 인재 영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나머지 세 분들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다 동의하시나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강조는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좀 청년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의원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등만 선출되는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에서 사실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소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표를 의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좀 역할을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서 지금의 정치의 모습을 더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이 된 덕분에 저도 지금 만 23세인 저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직접 좀 불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레이스에 저도 설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또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다양한 성별과 더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야 시민의 초상화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뭐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라거나 아니면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어야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도 높아지면서 이 정치에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지금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섰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재 영입 경쟁만 할 게 아니라 선거 제도 자체를 개혁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른 분? 네, 저도 이제 청년층이라고 하면 사실 원래는 투표장에 잘 가지 않는 세대 아니면 뭐 정치나 사회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세대로 사실 선거 시에도 되게 소외되던 어떤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이번 선거에서 이제 청년 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다르게 보면은 청년층의 어떤 삶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무거워지면서 이런 것들을 돌파구로서 어떤 선거나 정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 또 이제 청년층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떤 정파라든지 어떤 이념을 좀 초월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유동하는 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에서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청년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청년 세대 전반에 대한 표심을 결국엔 놓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남, 이대녀 논쟁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대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서 다 하신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요즘 들어서 MZ세대나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과연 2030 세대가 단일한가? 이 2030 세대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 청년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표를 자극하고 그냥 의식만 하는 좀 진정성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다양한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보죠. 그러니까 최근 청년 인재 영입을 하다 보니까 청년 인재들이 보통 1당, 2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서로 다 이제 지원서를 내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있는 정당으로 가는 뭐 이런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신재부 위원장이 뭐 그 논란 속에 녹색당에서 물론 탈당한 상태에서 입당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전격적으로 뭐 정당 입당은 안 했지만 어쨌든 국힘의 선거운동에 도와주겠다고 들어갔다가 또 얼마 되지 않고 쫓겨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코멘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럼 먼저 네, 하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청년 인재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당, 2당 혹은 자기한테 좋은 이제 조건을 주는 당으로 옮겨가는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 자체가 많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처럼 그 회사에 다니면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이제 평생 다니겠다라는 각오였다면 요즘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추구하는 면도 있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한테 조건이 더 좋은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다른 당으로 가서 거기서 바꾸면 된다라는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요. 반드시 저희가 당에 충성을 해서 그 당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가 아닌 내가 가서 바꾸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러 당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분 중에 한 분만 반론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혹시 반론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들에게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정치 세력도 지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계승했다는 촛불 정신 같은 것도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선도한 주체들은 사실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치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모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갇히면서 어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균열들이 실제로 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풀어나갈 권력 어떤 세력이 나타나더라도 이들이 실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이것이 또 정치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성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께 사전에 이번 대선의 의제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 부동산, 기본소득, 기후위기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꼽아주셨는데 첫 주제 공정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의당원인 박건도 부위원장이 정하긴 했습니다만 이 공정 이슈는 이번 대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자, 박 부위원장의 제안 설명부터 듣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있는 주제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던 주제는 이제 공정과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 작년 한 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된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이 이슈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라든지 LH 사태 같은 것들의 어떤 반감, 청년들의 반감을 사면서 더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 전 한국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이준석 열풍으로 드러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준석표 공정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추천해 봤습니다. 그 이준석표 공정은 소위 말하는 뭐 능력주의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쟁을 할 때 반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좋은 포장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어떤 경쟁을 할 때 어떤 특권에 의해서 이력서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이준석표 공정은 오류투성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반칙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이준석표 공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출발점이 다 다른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고, 그리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합의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 할당제라든지 청년 할당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었는데, 이준석표 공정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출발선이 동등한데 거기에 할당제를 더 주면 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잘못된 전제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준석표 공정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온전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완전한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느냐 이런 운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서포트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개인의 노력만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표 공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국힘 후보가 나왔어야 좀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국힘 후보가 없어가지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표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해주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죠. 혹시 뭐 같은 다른 의견이면 더 좋고요. 뭐 더 덧붙여서 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우리 네, 예 하시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러니까 발언권 하겠다는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뭐 안 하시겠다 그러면 굳이 제가 발언권을 드리진 않겠고요. 예, 하시죠. 네, 박건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반칙이 없다면 이제 출발선이 반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도 출발선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거 안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노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천운이죠. 부모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은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샌들 교수하고 회담에서 했었던 게 결국은 실질적인 공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능력주의라는 건 결국에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칙, 특권, 특혜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기회가 없듯이 무언가 정부 자체에서 기회를 주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공정을 좀 약속하게만 된다면은 조금 더 좋게 저희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게 반칙이나 능력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부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으로서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오 위원장님한테 네네. 우리 공정 얘기할 때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별금지법이 사실 180석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차피 공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즉 각각의 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존재하게 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것들 20가지 이상을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급격하게 진행했을 때 문제점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여전히 있고요. 예를 들면은 종교계에서는 이제 젠더 부분 혹은 이제 제3의 성의 부분이라든지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이루어져 있지 않나 자, 싶습니다. 반론 나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누가 할까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공정의 원칙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계속 보수 개신교 표를 의식을 하느라 이 원칙을 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은 사실 정말 뜨거운 담론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이론 안에서도 좀 말과 실제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 응집성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선 정책과 이후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을 주장하는 이의 정책적 주장과 그 행동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연출한 이제 어떤 장면 중에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에 항의 시위하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한 시민에게 그저 이제 서서 다 했죠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올라가 있는데도 심사 기간마저도 연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공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만 하고 있지 담론으로서만 활용하고 있지 실제로는 공정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갈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네. 하실 말씀 있죠? 아니요. 없습니까? 네, 저도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국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이미 15년 해묵은
법안입니다. 지금은 어떤 합의를 또 도출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저 비판이 쭉 쏟아지고 있는 어차피 네. 지금 집권 정당 대표 나오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설명하셔야 될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청년 대표로서 상임 위원장이시니까 한번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신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수 개신교라든지 여러 일부 단체에서의 반발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해 주신 10만 명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건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고 이 자체가 노무현 정부부터 속된 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해묵은 정치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20%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가버린다면 그것 자체도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정이란 거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나머지 20% 혹은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의견을 정확히 좀 더 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무현 정부라면 저희가 벌써 10년 넘게 이어진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변화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말할 토론 주제인 거긴 하겠지만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갔듯이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편에서도 예를 들면 게이라든지 혹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된다면 말씀해 주셨던 공정성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제재 발언하실 네. 겠습니까? 네, 하시죠. 공정성 있는 차별금지법이란 거의 상이 대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공론화나 여론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인간답게 존엄하게 자유롭게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이고 그것의 최소한의 어떤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그 정도 정리하고 갈까요? 이제 이 주제는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아까 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정치 현실에서는 또 엄연하게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고 넘어가느냐는 결국 그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죠. 공정 주제 관련해서 이 주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좀 전에 이대녀 이대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정치권이 이대남을 표를 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공력을 기울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정치권의 현상에 대해서 여기 청년 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궁금한데 뭐 먼저 얘기를 꺼내실 분 있을까요? 네, 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이대녀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득권 정치, 그러니까 정치권의 무책임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청년 세대를 남녀로 갈라서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사회는 어떤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남성 중심 사회이고 그리고 여러 지표를 보아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성 청년들이 분노하고 지금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여성 청년들의 인권이 증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장 경제가 이제 심화되면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위기에서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오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약한 고리로서 이제 남성 청년, 여성 청년 할 것 없이 이제 청년 세대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남성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그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청년 세대 안에서의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표 계산을 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에 저는 그 무책임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실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대녀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이대녀, 이대남의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단순히 정말 청년들을 하나의 그룹 그리고 표를 의식한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도 사실 저도 이런 제 주변의 청년들과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불편해하는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토론 준비하면서 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한 수용도 조사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그 성평등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20대 여성 다음으로 20대 남성의 그 성평등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수용도 조사를 해보면 이 비판을 넘어서 안티 페미니즘의 경향을 보이더라. 이 대목이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은 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네. 그 페미니즘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긴다 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예. 네, 네. 계속해 주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그건 바로 언론과 정치에서 이걸 이용하고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론까지 또 불똥이 튀어서 제가 좀 난감하네요. 네, 또 페미니즘 관련해서 하실 말씀도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요새 작년이 아니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슈화됐던 게 결국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첫 시작을 보면 제가 기억하는 페미니즘의 첫 시작이 저는 그 영국 배우인 엠마 왓슨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말했던 그거를 저는 제일 처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겠지만 제 첫 기억이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페미니즘 자체가 남자 대 여자가 아니고 여성 인권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인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걸 겪고 이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새 들어서 이제 남성 대 여성의 대립 구조로 가버렸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에는 일부 정치권에 대한 이런 프레임 씌우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반페미니즘 혹은 그 일반적인 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 나왔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결국에는 좀 젠더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저희가 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흔히 말씀해 주시는 이대남들이 말했던 게 여가부는 폐지해야 된다, 하는 게 없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가 없는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여성 쪽으로만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성평등 가족부처럼 좀 여성 가족부 자체가 여성이 아니고 같을 여자를 써서 성적으로 똑같이 한다라는 표현이지만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잘못 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그 고유 업무들, 성평등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필요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로 좀 업무들을 이전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페미니즘 논쟁에 있어가지고 여성가족부 개편이 좀 상징적인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민혁 위원장님은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꿔서 성평등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라고 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분도 뭐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또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다라는 이유로 시리얼이라는 미디어의 출연을 사실상 취소하는 일이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쭉 살펴보자면 아까 차별금지법의 맥락도 그렇고 이 후보가 지금까지 말해온 공정이라는 게 응집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담론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서의 그냥 어제 제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삶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제주도의회 의원 중에 8명을 제외하면은 전부 남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 굉장히 과소대표되는 사회이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도 굉장히 큰 지역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성에 의한 차별을 보정하는 것도 공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좀 각자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들, 기초적인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 공정이라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과소대표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어떤 편성된 이 구조를 바꾸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유력 대선 후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사회제도의 전 부분에서 공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 공정하게 서울대 갈 권리가 공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취업할 권리만 공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정이지만 사실은 서울대 나온 사람과 지방대 나온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것도 공정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것도 공정이고 집 가진 사람과 집 빌려 사는 사람의 정책 불평등이 없는 것도 공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지 않는 것도 공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공정은 그저 어떤 성장만을 하고 그리고 취업만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대남들의 표를 인식해서 어떤 남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오 위원장님이 반론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들을 보면 2030 세대에 대한 전체적인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공약 중에서 보면은 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출이라든지 혹은 기본주택에서 청년 우선으로 배정하겠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어디에도 남성들을 먼저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남성 대 여성의 젠더 갈등으로 가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슈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약들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들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청년 전체를 위한 공약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이 주제 역시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2030 청년들은 이 부동산 정책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특히 제주에서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제안을 시민정치연대 제주과장 김현지 대표가 해주셨네요. 먼저 제안 설명 듣고 토론해 보죠.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 부동산을 꼽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전월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저렴한 집값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양질의 행복주택을 등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제공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뭐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곤 있지만 그 과정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의 청년 창업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동산이나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또 아무리 지역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해도 이 안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이번에만 실패했다기보다 그동안 이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어떤 경제로 투자되기보다는 땅을 잘 사서 부자가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이 지배되면서 과연 이런 현상이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바람직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오늘 이 토론에 와서 하고 싶었고요. 특히 제주 지역은 서울이나 비수도권과는 다르게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섬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과 또 더불어서 우리 제주 지역만의 그런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정할 때 저는 여러분 다 20, 30대지만 저 혼자 이제 기성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주제이기도 해요. 같은 책임을 져야 될 세대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한 주제입니다. 어제 자산 불평등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폭발적인 어떤 부작용, 문제점들의 책임을 어쨌든 기성세대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기조 발제는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문제 제기만 하셨지 그러니까 대안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까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이슈가 되게 또 같이 맞물려서 뜨거웠지 않습니까? 지역 간 갈등 문제로까지도 비화됐었고요. 아무래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공항 반대로부터 그 동력에서 만들어진 정당을 표방한 정치 집단이라면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바라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폭등해 왔는가, 제주도가 어떻게 지금 근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주는 그동안 관광 개발만을 위해서 투자를 해왔고 수많은 땅들을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도수유지를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사려고 해도 이제 그 부동산을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제주의 현실 속에서 그 얼마 전에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그 제주도 개발 사업 심의위에서 부결 결정이 내렸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제주 청년들을 위해서는 좀 잘한 결정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획 없이 오로지 관광 개발에만 치중돼서 공공토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이런 것은 좀 그만하고 환경 자산과 좀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뭐 대안이나 정책적인 것을 아직 준비를 하거나 해보진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번 주제는 어쨌든 대선에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긴 합니다만 제주도도 부동산 문제 아주 뜨거운 이슈이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20년, 30년 후에 제주도지사가 돼서 이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실지도 모르죠.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그럼 내가 미래의 도지사였다면 이 제주의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어쨌든 개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좀 겪는 새로운 위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대표적으로는 생태 환경 위기와 그리고 차별 불평등 위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주 지역에서 어쨌든 지방 분권이나 아니면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제2공항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그런 균형 발전과 분권으로 뭐 GTX 같은 시설이 깔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지역 개발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방 분권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보다도 지역 경기 부양에만 초점이 가 있고 지방 도시의 개발만을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좀 수도권의 이런 초집중화에 더 집중하고 수도권의 장기적인 축소 방안을 좀 마련하고 이행하는 정책이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에서 좀 주거 불평등이 주거 양극화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제주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그러니까 지역 주택 소유자 중에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 전국 1위인 거예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근데 이 중에서 청년 가구에 대한 통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 청년 가구가 796가구였다가 2019년에 1,120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청년 가구도 22.8%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청년 가구가 비율로 따지면은 전국 최고인 지역이 제주인 것인데 반면에 무주택 청년 가구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 과세기준선을 완화하는 어떤 종부세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꾸로 가는 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금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이재명 후보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주도의 기본주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세금 지금 거래세까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어쨌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중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목표는 어차피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지만 어떤 과도기 형태로 세금을 감면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원칙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재반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거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인 것이고 이 불평등을 지금 당장 어떻게 잡을 것인가로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나오고 뭐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이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청년 원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지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팔 만한
동기가 생기는가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부동산 소유자의 그런 욕망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네네. 결론은 이제 어쨌든 이재명 네네. 후보의 세금 세제 감면이 가진 자들 위한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런 보고 말씀이시거든요.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마지막 안건 보면 세금 감면하는 부분이 가진 자들을 위한 혜택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걸 팔기 위해서 그동안의 세금 감면을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솔직히 이제 양도세가 더 싸다라고 한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지고 점차 세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 양극화 문제로 보면 이 지표가 굉장히 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다주택자가 22.8%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게 그 주택이라는 공간이 과연 흔히 말하는 이제 번듯한 집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무주택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 집 혹은 이제 월세로 들어갈 집조차 못 구한다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상정 후보의 보증금 제로 혹은 저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주택 그다음 윤석열 후보의 이제 청년 원가주택일 텐데 이 세 가지 안건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이제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큰 대선 후보 세 분이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씩 보자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요자금 80% 장기 저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되고 있는 법안을 가지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성정 후보의 이제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끊임없는 대출로 이제 자기 집을 구한다라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물고기를 낚는 법이 아니고 그냥 물고기를 갖다 준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에 대출 관련된 문구는 없긴 하지만 장기로 이제 주거 가능하게 30년 이상 된다면 주거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를 토대로 자기 꿈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토론을 더 계속 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 때문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혹시 하셨던 말씀에 이 말은 나중에 꼭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리하셨다가 다시 또 재토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 오늘 발언을 하고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이번에 순서를 반대로 해서 김현지 대표부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후위기나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공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커다란 배움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현정 위원장님.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로 아까 김현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일상에 기후위기가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전히 핵발전과 성장주의식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체가 없도록 또 새로운 사회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건도 위원장님. 네, 오늘 뭐 대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주도 안에서도 이렇게 저희 청년 세대만큼은 좀 더 이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활발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좀 더 우리의 어떤 미래를 같이 좀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되게 유의미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민혁 위원장님. 네, 저는 아까 앞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세대들이 됐는데요. 현 2030들이 지금처럼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좀 더 미래 비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좋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 공격스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토론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좀 더 저희 2030 특히나 일단 저희가 제주도기 때문에 제주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이제 63일 남았습니다. 집중진단 제주가 20대 대선에 큰 변수로 떠오른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부동산이란 주제를 놓고 토론해 봤는데요. 다음 주는 기본소득과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집중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